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상한 나라. 영상의 제목인데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극복기를 담은 영상의 제목입니다. 자발적으로 기부 행렬에 동참하는 국민들, 대구 경북에 몰려든 의사, 간호사 등등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웃들의 이야기가 주요 내용이거든요. 기자님 이 영상 보셨어요? 예, 저도 눈시를 붉히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이 원래의 성정이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국난에 자발적으로 맞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오랜 전통이 이번에도 재현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한말 혹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우리나라에 머물렀던 외국인들이 발견한 조선 사람들의 가장 특이한 점도 애국심이었습니다. 애국심. 애국심이 곧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노블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1892년부터 1934년까지 42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이분이 일기를 썼거든요. 네. 그 3.1 운동과 관련된 언급이 많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경찰에 끌려간 한 여학생은 조용히 앉아 먹지도 않고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다가 결국은 맞아 죽고 말았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조선인 경찰이 경찰서로 들어와서 급히 경찰복을 벗어서 일본 경찰에게 집어던지면서 한 달 봉급 치료는 필요 없다 하면서 시위대에 뛰어들었다. 그리고요, 또 재밌는 게 시위가 한창일 때는 한국인들의 기에 놀렸는지 일부 일본인들도 만세를 불렀다 합니다. 반자회하면서. 그리고 또 한 노인은 아들이 일본 경찰에 무참하게 난자를 당해 죽었는데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을 만큼 훌륭한 아들을 두었으니 얼마나 장하냐. 아들이 죽었을 때만큼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건데 그때도 앞서 말한 참 이상한 나라였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그 규모나 치열함에서 어느 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잖아요. 그렇죠. 그 공동체 의식의 크기였겠죠. 그렇죠. 그 조지 윌리엄 길모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이 유경공원인데 여기 교사로 초빙됐죠. 네. 1886년부터 3년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분이 나중에 서울에서 본 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성은 나라에 대한 사랑이다. 그들의 애국심은 스위스인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일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김옥균에 대한 얘기입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으로 망명을 했잖아요. 네, 김옥균이. 그렇죠. 1886년에 조선조정에서 자객을 보냅니다. 김옥균을 죽이려 했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근데 이 길모어가 조선으로 오면서 이 실패한 자객과 같은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기록이 이렇게 남겼습니다. 동양 정부의 일처리 방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자객이 당연히 죽임을 당하리라 짐작했고 그 자신도 그렇게 확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해안이 눈에 들어오자 그의 얼굴에는 기쁜 기색이 완연했다. 그는 우리에게로 다가와 제물포를 가리키며 내 나라 매우 기쁘다라고 영어로 말했다. 이는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영어로 일본인 호위병한테 배웠다. 자기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영어가 내 나라 매우 기쁘다라는 거네요. 예.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고국에 도착했다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했다. 그 장면은 외국인들에게도 참 인상 깊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죠? 네. 그 갑신정변의 경우는 아직 나라가 있을 때니까 좀 다르겠지만 그 노블 여사의 기록에서처럼 나라가 없어진 경우에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린다.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 뜬금없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여러 국난이 있었는데 국난 극복의 주역은 누구였을까요? 주역. 예. 그 누가 주도했을까 이래서 해보면 최근 들어 제가 선조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조임금이라면 냉큼 다 내 덕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임진왜란 후에 공신을 정하는 자리에서 선조가 이렇게 말했죠. 외적을 평정한 것은 오로지 명나라 군대의 힘 덕분이었다. 조선의 장수들은 그저 중국 군대 뒤를 졸졸 따라다니거나 혹은 요행이 잔적의 머리만 얻었을 뿐이다. 이 자기 자랑이죠. 네. 내가 평소에 인맥 관리를 그렇게 잘해놨으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덕 본 거 아니냐. 내 덕이다.
예. 그 의병으로 싸운 백성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앞장섰던 곽재우, 정인홍, 김면, 김천희, 고경명, 조원 이런 의병장들은 1604년에 발표된 정공신 책록에서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임금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참 미워요. 예. 그렇죠. 밉네요, 정말. 이 말을 그 당시 직접 의병장들이 들었으면 많이 화가 났겠죠. 네. 근데 사실 도망간 신하도 많았어요. 많았지만 유송룡 선생 비롯해서 충직한 신하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그쵸. 이순신, 수군, 또 이름 없는 백성들도 의병으로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 애를 썼잖아요. 네. 선조는 왕권이 흔들릴까봐 저런 말을 했겠지만 해도 너무했습니다. 네. 그 선조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리더십 로맨스입니다. 1985년에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마인들 교수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네. 이 이론 요지는 뭐냐면 리더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기여도는 15%를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증명할 만한 역사적 사례는 많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리더를 할지라도 조직 장악력을 잃어서 퇴출이 되거나 조직원들이 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리더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기여도는 15%를 넘지 않는다. 저는 문득 히딩크가 생각나요. 네덜란드와 한국에서의 성적은 좋았지만 히딩크 감독이 모든 팀에서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느 나라인지 대강 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이 구성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중국을 보면 사태 초기에 우한에서 500만이 탈출했죠. 네. 프랑스 대통령은 코로나에도 카페에 가득 찬 시민을 보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이렇게 한탄을 내뱉었습니다. 미국에도 이 시국에 해변에서 파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재기 역시 진정이 안 됩니다. 네, 네. 리더의 기여도 15% 앞서 말씀드렸는데 예. 이 15%가 85%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에게는 찬사라든지 아니면 비난이든지 과도하게 쏟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덕으로 간다거나 다 탓으로 간다거나 예. 로맨스라는 단어가 적절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리더한테 공을 돌리거나 책임을 전가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정서적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요. 편리해요, 이해하기. 그렇죠. 네.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막 우긴다. 그건 로맨스에 불과합니다. 로맨스라는 단어와 지금 말씀하신 것들과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하면 될까요? 로맨스는 그러니까 좀 이 콩깍지가 씌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상을 볼 때 너무 지나치게 정확하게 공과 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리더가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사실은 할 수 없는 이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턱없이